스케일링 받고 나서 이가 시린 적 있으신가요?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스케일링 때문에 내 이가 깎여나갔구나. 스케일링이 내 이를 망가뜨렸네. 내 치아가 그래서 시린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원래 그랬습니다. 치석이 가려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밀한 시선의 이창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문가가 논문을 인용할 때 어떤 윤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가볍게 스케일링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시술인가, 왜 매년 프로토콜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꾸준히 다니셨으면서도 잘 모르셨을 이야기,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린 이야기부터 끝내겠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며칠간 이가 시린 경험, 잇몸 치료를 받고 이가 시렸던 경험 특히 많으셨을 겁니다. 찬물, 따뜻한 공기, 때로는 가볍게 칫솔질만 해도 많이 시려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가 갈려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치아 뿌리 쪽 치경부는 에나멜이 매우 얇거나 거의 없고 백악질이라는 훨씬 약한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경으로 통하는 가느다란 관, 상화세관이 많이 분포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치석이 쌓여있으면 어떨까요? 치석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찬물도 막아주고 공기도 막아주고 칫솔모가 직접 비벼지는 것도 막아주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치석 밑에서 치으는 염증 때문에 계속 퇴축하고 있고요. 물은 식으면은 점점 노출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시린 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고요. 이 치석을 걷어낸 순간 원래 숨겨져 있었던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아가 깎여서가 아니라 가려졌던 현실이 보이게 된 것이죠. 다행인 것은 대부분 2주 이내로 이 상하세관 안쪽에서 자연적 봉쇄가 일어나면서 민감함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민감함이 지속되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볼소도포 혹은 지각감인 처치제를 적용받으셔서 시림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댁에서 민감한 치아 전용 치약으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린이는 스케일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시릴 수 있는 치아에 가려져 있던 구조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 좋아지기 전 단계의 과도기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은 스케일링에서 치석은 목표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약간 얘기가 이상한가요? 사실은 스케일링이 목표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석이라는 표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목표는 뭐냐? 바로 바이오필름입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말보다는 플라그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입안 세균들이 모여서 만든 끈적끈적한 세균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칼슘에 의해서 딱딱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치석은 바이오필름에 의해 생긴 딱딱한 골격이고요. 이 골격에 새로운 바이오필름이 아주 잘 들러붙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석 제거를 하면서 이 바이오필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석 자체가 염증을 일으켜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석 표면과 그 주변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이 몸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 아니고 바이오필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시술입니다. 눈에 보이는 치석 덩어리를 제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생태계를 흔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음파 스케일러 얘기를 짚어야 보겠습니다. 요즘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초음파 스케일러는 보통 25에서 30kHz로 진동합니다. 스케일러의 팁 끝이 눈에 보이지 않게 초당 수만 번씩 움직이면서 치석을 떼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오는 물은 단순한 냉각수로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초음파 진동이 물을 통과할 때 캐비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세한 기포가 생겼다가 순식간에 터지면서 강력한 충격파와 마이크로제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충격파가 이 실제 메탈 팁이 닿지 않는 그 부분에까지 도달해서 바이오필름 세균막을 찢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초음파 스케일러는 눈에 보이는 치석을 타격하는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바이오 필름까지 물을 통해서 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물은 냉각수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치료 도구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스케일링을 받을 때 찬물에 이가 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하셔야 또 스케일링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보다 이 닦기 치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간 멘트가 세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필름 스케일링으로 한번 깨끗이 청소가 된 치아 뒤에 새로운 바이오필름, 새로운 세균막이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1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오전에 스케일링 받고 귀가하신 그날 저녁이면 이미 새 바이오필름이 치아 표면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고요. 병적인 바이오필름이 되려면 며칠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필름을 매일 교란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칫솔질이고 여러분의 치실이고 여러분의 치간 칫솔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의 운명은 치과 의자에서 위생사 선생님의 치과 의사 선생님의 스케일링 실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밤 대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관리 없이 전문가 케어, 병원의 스케일링으로만은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전문가 케어가 없이 자가 관리만 하면 또 사각지대가 남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케일링 잘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아 표면에 세균막은 한번 리셋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칫솔질 하시고 치실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이 좋은 환경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지를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 오신 환자분 그 자신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1년 1회 스케일링 보험, 이건 충분한가요? 건강한 치은을 가진 성인, 출혈 부위가 거의 없고 치주낭이라고 하는 포켓도 매우 얕고 흡연도 안 하시고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에게는 1년에 1회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계신 분입니다. 잇몸에 치주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깊으신 분, 피가 나는 부위가 많으신 분, 흡연하시는 분,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이미 치조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되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1년 1회 스케일링은 부족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고위험군에게 서포티브 페로덴탈 테라피 SPT를 권고합니다. 즉 1년에 3, 4회 정기적인 치주 유지 관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분들에게는 보험 1년 1회 충분하거나 오히려 넉넉합니다. 반면 가장 치료가 필요한 치주 질환자에게는 1년 1회 더없이 부족합니다. 1년에 1회 치과 내원은 정책상 설계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서 1년에 1회만 받으면 난 관리 잘 받는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케일링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초음파 팁이 구조적으로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금니의 뿌리가 갈라지는 분기부, 분지부라고 하는데 이런 곳과 임플란트 주변부, 임플란트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의 밑으로 억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초음파 스케일러가 치아나 임플란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에어 스케일러라고 해서 미세한 파우더를 치아에다가 압축 공기와 물과 함께 분사해서 이 파우더가 치아나 임플란트 주변에 바이오필름을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흔들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치주과 혹은 임플란트 유지과에 있어서 점차 표준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적 연마입니다. 제가 용산에서 개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스케일링 끝에 예외 없이 치아 연마를 했습니다. 모래 같은 파우더로 반짝반짝하게 연마했는데 요즘은 사실 연구에서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착색이 없는 부위는 굳이 연마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연마 페이스가 돌 때 치아의 가장 바깥층이 아주 소량이 남아 미량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착색이 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연마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에나멜 표층을 보존하는 쪽으로 더 유리하다고 돼 있어서 요즘에는 근거에 기반해서 치아 표면을 연마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연마를 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오랄 프로필락시스라고 하는 그 청구 과정에서 원래 치아에 연마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스케일링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변에는 보통 약간 다른 재료를 씁니다. 자연치에는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스케일링과 큐렛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표면은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티타늄은 보다 단단한 금속으로 임플란트를 읽으면 임플란트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스크래치에 오히려 바이오 필름이 더 잘 붙기 때문에 같은 재질, 티타늄으로 만든 재질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임플란트보다 더 무른 재질, PEK라고 하는 PEK라고 하는 약간 플라스틱에 가까운 재질로 치아 표면에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임플란트 수명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칙은 그런 재료들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환자분들께 최적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 아니고요. 치아에 붙어있는 바이오 필름 생태계를 교란하는 시술입니다. 받고 나서 이가 시린 건 여러분의 치아가 깎인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치아의 운명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치과 의사 위에서가 아니라 매일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치아를 닦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보험으로는 충분한지 몰라도 각각의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희 위험군 1년에 1회 충분합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시면 1년에 1회 부족합니다. 네, 스케일링이 복잡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치밀한 시선의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